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 상권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소매상권을 분석하는 기법을 규범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나머지 4개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요거는 정답을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애플바움의 유추법이죠. 자, 중심지론, 소매 중력 법칙, 그리고 캔버스의 무차별적 공식, 그리고 허프, 이 친구들은 우리 이제 규범적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규범적 분석이고, 자, 애플바움의 유추법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유추법이라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떡볶이 전문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A라는 상권에 차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상권에 떡볶이는 집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분식점이 대신 있네요. 그래서 그 분식점의 소비자 형태,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비슷한 유사 업종을 봄으로써 한번 내 가게 상권과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애플바움 유추법은 기술적 분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7번. 소비자들이 유사한 인접 점포들 중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상권의 경계를 파악할 때 간단하게 활용하는 티센 다각형은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티센 다각형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티센 다각형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티센 다각형이란 공간 돕정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획 모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공간을 그냥 나눠서 상권을 구획하는, 상권을 나눠서 보는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간단하고요. 자, 최근접 상가의 선택 가설에 의해 상권을 설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 시설을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다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그래서 신규 점포 부지의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 즉, 티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부라고 하면은 우리 반비례죠.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이 티센 다각형은 실시간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근접 구역이란 어느 점포가 다른 경쟁 점포보다 공간적인 이점을 가진 구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티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역의 관계를 가진다. 자, 역의 관계를 가진다, 부의 관계를 가진다.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두 다각형의 공유 경계선상에 위치한 부지를 신규 점포 부지로 선택할 경우, 이곳은 두 곳의 기존 점포들로부터 최대의 거리를 둔 입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봅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며 공간 독점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역 모형의 일종이다. 자, 이거 둘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유사하다 가정하며 각각의 티센 다각형에 의해 둘러싸인 면적은 다각형 내에 둘러싸인 점포의 상권을 의미한다. 티센 다각형에 둘러싸인 면적이 상권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다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부지는 기존 점포들로부터 근접한 위치로 신규 점포 부지로 선택은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요런 경우 신규 점포 선택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 이 티센 다각형이라는 건 신규 점포 부지의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요런 경우 다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부지는 기존 점포들로부터 근접한 위치라는 뜻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신규 점포 부지로 선택을 하는 게 좋다. 동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상권에서 떨어져 버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소매점의 입지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할 때 의사결정이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소매상들이 군집하고 있대요. 군집하고 있는 게 분산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인력을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은 모여있는 게 좋다. 유사업종은 모여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동반 유인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동반 유인 원칙이 유사업종은 모여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옆에서 와서 내용들 좀 더 볼게요. 자, 고객 차단의 원칙은 뭐냐?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서 소비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충 가능성의 원칙. 자, 2개 이상의 점포가 고객이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넥타이 가게와 셔츠 가게가 같이 모여 있는 게 좋다. 그것은 서로 고객을 교환한다. 보충 가능성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반유의 원칙 받고, 접근 가능성 원칙. 자, 소비자와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점포 밀집의 원칙. 자, 지나치게 유사 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자, 여기서 유사 업종, 지나치게 유사 업종이라는 말이 있죠.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지나치게 보충 가능할 수 있다. 요거는 그냥 같은 업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마늘 떡볶이를 팔고, 제가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자, 옆에서는 깻잎 떡볶이를 팔아요. 자, 요런 친구들은 조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소매점포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광역 또는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비교 분석할 때 특정 지역의 계략적인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구매력 지수 BPI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죠. 즉, 결국 묻고자 하는 건 이거네요. 구매력 지수를 산출할 때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변수는, 자, 일단 VPI라는 것은 구매력 지수인데 시장, 어느 한 시장의 구매력 지수가 얼마냐라는 걸 파악하겠다는 거죠. 자, 이 BPI는 인구와 소매 매출액 그리고 유효소득 요 세 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보시면은 인구비 0.2 곱하기 소매 매출액 0.3, 유효 구매 소득비 0.5, 즉 유효 구매 소득비가 50%, 소매 매출액비가 30%, 인구비가 20%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다 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높은 건 뭐죠? 그러면은 유효 구매 소득비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 소득비다. 그럼 소득 해서 5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0.2, 소매 매출액 0.3, 소득, 유효구매 소득비 0.5다 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A시의 인구는 20만 명이고 B시의 인구는 5만 명이다. 두 도시가 서로 15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 두 도시 간 상권 경계는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겠는가? 자, 요것도 계산 문제 정말 간간히 나와요. 2년에 뭐 한두 번씩,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분석법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컨버스의 제1법칙이죠. 자, 그래서 제1법칙 먼저 공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플러스 기준 지역 인구 분의 외부 지역 인구를 이제 또 거리를 하는 거죠. 공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요거는 기준 지역 인구만 잘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 30번 지금 보니까 먼저 기준 지역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이죠? 그럼 A시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A시의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자, 20하고 자, 그럼 외부 지역 인구는 B시의 인구죠? 자, 5 하겠습니다. 요걸 루트로 씌우면은 자, 요거 땡땡 지워서 4분의 1 되니까 루트 빠져나오면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2분의 3으로 치환을 이제 해서 자, 치환이 아니지만 자, 그러면 거리가 우리 15km죠? 15km.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곱해서 3. 30이죠? 자, 그러면 3분의 3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럼 요거는 10km죠? 자, 거리는 1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준 지역 인구만 찾아내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입지 유형별 점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문제 보니까 집싱, 집세, 산재 이런 친구들 나와 있네요. 자, 요거 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심성 점포. 자, 배후지 중심부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자, 마음심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집심성 점포라는 것은 중심부 한 가운데 있어야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뭐 교보문고, CGV, 뭐 이런 보석점 같은 거는 집심성 점포다. 가운데,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게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집재성 점포는 자, 동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자, 먹자골목, 전자제품, 가구점이다. 집재성 점포는 가구골목, 먹자골목 이런 것들이다. 골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지성 점포는 뭔가 산재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점포들이에요.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이런 친구들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산재성 점포고요.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 것은 자,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사이에 경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경쟁이 발생하다 보면은 이 점포 사이의 거리가
고르게 흩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공간 균배가 된다라는 게 공간 균배 원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볼 거는 이제 시장이 좁다라고 하면은 교통비가 크다. 시장이 좁고 교통비가 크면은 집심 형태가 나타나고요. 시장이 크고 교통비가 낮으면은 분산 형태를 띈다. 산재 형태를 띈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집신성 점포, 업부의 연계성이 크고 상호 대체성이 큰 점포끼리 한 곳에 입지한다. 자, 아니죠? 요거는 집재성 점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집재성 점포, 배우의 중심부에 입지하면 이미 틀렸죠? 요거는 집심성 점포죠. 자, 3번 산재성 점포, 경쟁 점포는 상호 경쟁을 통하여 공간 서로 균등히 배분한다. 자, 이거 뭐죠? 공간 균배의 원리죠. 자, 4번 국부적 집중성 점포,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의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자, 요거 제가 앞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요게 맞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부적 집중성 점포, 집중성 점포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동업종끼리 있는데 약간 국부적 중심지, 즉 외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외곽의 중심지에 있는 게 좋다. 이런 거. 어떤 게 있냐? 종묘점, 비료점, 석재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5번 공간 균배 원리, 수요 탄력성이 작아 분산 입지하면, 자, 이미 틀려 먹었죠? 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2번. 소매점의 입지 유형 중 부도심 소매중심지 SB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도심 소매중심지 SBD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도심 소매중심지라는 것은 주간, 야간 모두 교통 및 인구의 이동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등포, 강남, 뭐 부산으로 치면은 센텀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도심 소매 중심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주간 야간 모두 교통, 인구 활동이 엄청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도시 규모의 확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 산재되어 생긴 지역이다. 자, 부도심 소매 중심지의 등장 배경이고요. 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근린형 소매 중심지다. 자, 근린형 소매 중심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주된 소매업체는 슈퍼마켓, 일용잡화점, 소규모 소매점 등이 있다. 자, 이것도 맞다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강남 이런 데 가면은 뭐 술집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슈퍼마켓, 잡화점 이런 소매점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이 그런 위치였었죠. 동대문에 굉장히 짜잘짜잘한 가게들이, 작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자, 4번. 주간에는 교통 및 인구의 이동이 활발하지만 야간에는 인구 격감으로 조용한 지역이다. 자, 부도심 소매 중심지는 절대 조용한 지역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까지 볼게요. 주거 지역이나 도로변이나 아파트, 단지, 상점가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자, 이것도 부도심 소매 중심지의 특징이다. 라는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가망 본부가 하나의 상권에 개점할 지정 점포의 숫자를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원칙은, 자, 자금 조달이 잘 되는 상황에서 가맹 본부가, 자, 하나의 어떤 상권에 개점할 내 직영점 숫자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민하냐라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상권 내 경쟁 점포 숫자에 비례하여 개점한다. 자, 요거는 위치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비례하여 개점한다. 그럼 돈도 엄청 많이 들 거고요. 요건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한계 이익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개점한다. 자, 요게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한계 이익이 무엇이고 한계 비용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한계 이익에서 고정비를 뺀 거예요. 자, 그럼 이 한계 이익은 뭐냐? 순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변동비라는 건 생산이 증가할수록 늘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와인 한 병이 판매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근데 변동비가 4,000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뺐어요. 그럼 한계이익이 6,000원 남은 거죠. 근데 이 변동비가 생산이 증가할수록 늘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업이익은 매출에 따라서 옮겨질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계이익은 순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계 비용, 자,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의 증가분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자, 와인 10병을 생산했는데 1,000원이에요. 자, 근데 와인 11병부터 생산가가 1,090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와인 12병 생산했을 때는 1,080원으로 또 줍니다. 즉, 생산의 단위가 증가할수록 맨 처음에는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에 지점이 들면은 이 생산 비용이 준다라는 게 이제 한계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비용은 이렇게 곡선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이 한계 이익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개념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계 비용, 생산비가 만일에 막 10,000원 돼버렸어요. 자, 근데 이 한계 이익이 만일에 6,000원이다. 자, 이런 경우 생산비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순매출은 그도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개점을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한계 이익과 한계 비용 개념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35번 보겠습니다. 중심지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자, 중심지 이론이라는 거, 자, 중심지의 기능의 수행 정도는 인구 규모, 지역 규모에 비례하여 배후 상권의 상권 규모도 커진다 라는 게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상권 중심지의 최대 도달 거리가 주요 충족 거리보다 커야 상업시설이 입점할 수 있다. 자, 상권 중심지의 영향력이 최소 수요해야 되는 거리보다 더 커야지 상업시설이 입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소비자는 유사 점포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 가정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맞는 말입니다. 가까운 데에 가죠. 3번 어떤 중심지들 사이에는 계층적 위계성이 존재한다. 자,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외워두시고요. 중심지 이론에는 중심지 사이에 계층적 위계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4번 인접하는 두 도시 상권의 규모는 그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라서 아 맞아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중심지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대한 얘기죠. 소매 인력 법칙이란 두 도시의 상권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게 소매 인력 법칙의 핵심이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5번도 볼게요. 상업 중심지로부터 상업 서비스 기능을 제공받는 배후 상권의 이상적인 모양은 정육각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육각형의 배후 상권의 이상적인 모양이 정육각형인 경우는 뭐다? 중심지 이론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번 제품 및 업종 형태와 상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천천히 읽어보면 되겠죠. 1번 식품은 대부분 편의품이지만 선물용 식품은 선매품이고 식당이 구매하는 일부 식품은 전무품일 수 있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우리 식품은 그냥 편하게 살지만 선물용 식품은 선매품 어느 정도의 계획과 공부를 하고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죠. 그리고 식당이 구매하는 일부 식품은 전문품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레스토랑의 트러플이라던가 이런 전문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 선매품을 취급하는 소매 점포는 편의품보다 상해 소매 중심지나 상점과 입자의 더 넓은 범위의 상권을 가져야 한다. 자, 그렇겠죠. 선매품은 아무래도 편의품보다는 구매 빈도가 조금 낮죠. 그래서 넓은 상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3번 소비자는 생필품을 구매 거리가 짧고 편리한 장소에서 구매하려 하므로 생필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주택지에 근접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맞는 말이죠. 자, 나는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4번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경우 고객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므로 그 상권은 밀도가 높고 범위는 좁은 특성을 가진다. 자, 그렇지가 않겠죠. 밀도가 낮고 범위가 넓어지겠죠. 전문품의 고객은, 전문품 가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권의 밀도는 낮고 범위는 넓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추가로 또 알 수 있는 게 전문품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이죠. 그래서 지역별 소수의 판매점을 통해서 유통하는 전속적 유통 경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문품 전속적 이렇게 해서 전전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37번 경쟁 점포에 대한 조사 목적에 따른 조사 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시장 지위, 경쟁 점포의 시장 점유율, 매출액 이런 거 보면 이제 시장 지위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운영 현황, 종업원의 접객 능력, 친절도. 자, 운영 현황이라고 한다면은 종업원의 수, 뭐 그리고 판매 진열장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운영 현황이다. 자, 요거는 우리 서비스에 관련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에서는 뭐 영업 시간, 휴일, 종업원 수, 고객 수,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우에 예외가 되는 친구로서의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이 규정에 적용이 되는 친구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자, 4번입니다.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예외로 옳지 않은 건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자, 돈 내고 빌렸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근데 요거는 동의하가 아니라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 깔세를 또 놓은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이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깔세를 놨다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아래 글 상자는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특정 입지에 입점할 점포의 상권 경쟁 구조 분석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자, 분석 내용과 사례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우리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에 대해서 이 입지가 해당하는지, 이 조건에는 맞는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본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태 간 경쟁 구조 분석에 대해서 일단 기억이네요. 자, 동일 상권 내 편의점들 간의 경쟁 관계. 자, 이거는 업태 간의 경쟁 구조 분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요거는 지금 업태 내죠. 왜? 업태 내는 동일 상권 내까지는 맞아요. 근데 편의점들이라고 하면은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죠. 자, 편의점 다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유사 상품을 팔지만 동일한 소매업체다. 그러면은 업태 내다. 동일한 소매업체는 업태 내다. 우리 한 친구들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보안 및 경쟁관계 분석이죠. 자, 상권 내 진입 가능한 잠재 경쟁자와의 경쟁 관계다. 자,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자, 상권 내 진입 가능한 신규 소매자들이죠. 신규 점포 진출 예정자들과의 경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뭐다? 잠재적 경쟁 분석이다. 잠재적 경쟁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안 및 경쟁 관계 분석은 전혀 아닙니다. 자, 디귿 볼게요. 위계별 경쟁 구조 분석입니다. 자, 도시의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간의 경쟁 관계인데, 자, 요거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요거를 이제 우리 위계별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계별로 경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게 디귿 위계별 경쟁 구조 분석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자, 추가로 근접한 동종 점포 간 보안 및 경쟁 관계. 자, 근접한 동종 점포 간의 보안 및 경쟁 관계죠. 자, 그럼 이거야말로 보안 및 경쟁 관계 분석이다. 경쟁 보안 관계 분석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리을 잠재적은 아니죠. 자, 백화점, 할인점, SSM, 재래시장 상호 간의 경쟁 관계는 뭐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업태 간 경쟁 분석이다. 경쟁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재래시장 대형 전문점은 업태 내 경쟁 구조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잠재 경쟁 분석은 신규 점포에 대한 것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경쟁 보완은 서로 경쟁과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 근접한 동종 점포 간의 보완 및 경쟁 관계를 본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다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기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일시정지. 자, 40번. 대도시 A, B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도시 C가 있을 때 AB가 C로부터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상권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지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식 보니까 일단은 A도시, B도시, 비교가 되는 도시의 인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도시까지의 거리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A, C, B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필요한 게 A 도시의 인구 필요하겠죠. 자, A 도시의 인구, 자, 여기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B 도시의 인구도 필요하겠죠. 여긴 없고. 자, 그리고 C 도시에서 A 도시까지의 거리 필요하겠죠. 그리고 C도시에서 B도시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중소도시, 시도시의 인구도 되어 있는데, 여기 시의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인구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상권의 규모가. 그래서 이제 시도시의 상권의 규모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의 인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40번이 좋은 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3번, 시의 인구도 필요하다. 자, 그럼 5번이 정답이라는 건데, 이 대도시 A, B 사이의 분기점. 이 분기점 구하는 공식이 뭐였었죠? 아, 그쵸. 컨버스의 소매 인력 이론, 수정 소매 인력 이론에 우리 결국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은 상권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기점 구하는 것 자체는 레일리에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 볼게요. 점포 입지나 상권에 관한 회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들은 다 각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다. 그런데 이 독립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간혹 존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내는 게 이제 회귀 방정식이라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보려면 1번부터 보겠죠. 자, 1번. 정포의 성과에 대한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의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게 회귀 분석 방정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상권 분석의 점포의 성과와 관련된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변수들을 많이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의 장점이 되겠죠. 3번. 독립 변수들이 상호 관련성이 없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 이게 사실은 맞죠. 독립 변수들은 독립된 변수다. 그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이지만 사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많죠.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는 변수에서 회귀 분석은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실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키가 크면은 몸무게가 아무래도 더 나갈 확률이 더 높은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독립 변수 가정이 없다, 상호 관련이 없다, 이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4번. 분석 대상과 유사한 상권 특성을 가진 점포들의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제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귀 모델을 계산해 나갈 수 없어 확장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죠. 자,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모델 회귀의 변수들을 개선해 나가고 수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확장성과 또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죠. 자, 42번. 상권이나 점포 입지를 분석할 때는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인간 심리와 동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반 원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 1번. 최단 거리 실현의 법칙. 자, 가장 빠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 가장 빨리 가게 들어가려고 한다. 자, 요거 고객의 심리와 동선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단 거리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을 한다. 자, 집합의 법칙. 자, 요거는 뭐냐? 군중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군중 심리가 들어가서 저기가 많이 간대, 저기가 사람이 많네, 인기가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동선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자, 안전 중시의 법칙. 자, 위험하고 모르는 것은 무서워요, 왠지 안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그래서 인간 심리가 동선이 연관되어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보증 실현의 법칙. 뭔가 보증이라고 하면 약간 뭔가 돈과 관련된 느낌이죠. 그래서 이 보증 실현 법칙은 이득이 먼저 생기는 곳을 택한다라는 거죠. 자, A에서 세일을 하고 있고 B에서는 세일을 하고 있는데 A가 50% 세일하고 B는 30% 세일을 해요. 그러면은 A로 가게 된다. 이득이 먼저 생기는 곳을 가게 된다. 라는 게 보증 실현 법칙입니다. 규모 선호의 법칙은 가게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가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심리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게가 큰 곳이면은 동선이 상관이 없겠죠. 무조건 큰 곳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리가 어떻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또 이제 우리 심리와는 그래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5번이 되겠네요. 자, 43번. 지역시장의 소매 포화 지수가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게 IRS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IRS라는 표현으로 단순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을 보는 거니까 정답만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해당 지역 시장의 특정 소매업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자, 요게 소매 포화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IRS가 높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낮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IRS가 높은 경우에는 시장 기회가 많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신규 점포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즉, 창업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IRS가 낮다. 그러면은 시장의 기회가 낮다. 창업 기회가 많이 적다라는 거죠. 그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경쟁이 심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RS라는 건 결국 한 지역 내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 하면은 우리가 창업할 수 있겠죠. 혹은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IRS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공급을 해주면은 손님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잠재 수요도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IRS는 1에 가까울수록 더 좁다라고 볼 수 있겠죠.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번 볼게요. 입지 개발 방법에 따라 각 점포 특성을 고려한 소매 점포 입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정답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자, 옳지 않은 거죠. 쇼핑몰의 핵점포 중 하나인 백화점은 쇼핑몰의 한가운데 입지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쇼핑몰에 백화점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백화점은 보통 우리 백화점 독립적인 걸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쇼핑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부산 사시는 분들 서면 지하상가,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가운데 뭐가 있죠? 분수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쇼핑몰 한 가운데에는 분수 같은 자연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4번 정답이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1, 2, 3, 5번 한번 여유 되시면 읽어보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번. 상권 내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점포의 상대적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예상 매출액 추정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야, 이 문제는 정보를 진짜 많이 안 줬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좀 나쁜 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번 보기는 봐야겠죠. 자, 요거는 정답을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체크리스트법입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것은, 자, 부지와 주변 상황에 관해서 사전에 결정된 변수 리스트로 점포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한 곳에 있는 입지와 이 상권, 내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짜놓은 체크리스트, 변수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점포를 평가해요. 아, 이 평가, 여기는 좋구나. 환경이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 좀 안 좋아졌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 내에 점포의 상대적 매력도를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상 매출액 추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결국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가 쉽죠. 언제든지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은 예상 매출액 추정이 굉장히 어렵고 주관성이 굉장히 짙어질 수 있어요. 이 변수를 내가 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해석, 선정에도 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M&L 모델은 뭐냐? 자, 시험 문제 우리 풀어야 되니까 루스의 선택 공리를 적용했다. M&L 루스 선택 공리, 요거만 일단 외워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요거 연관해서 자주 나오고 있고요. 허프의 확률 모델 잘 아시죠? 가깝고 시설이 크면 소비자에게 효용을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회귀 분석은 변수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회귀 방정식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결국 이 독립된 변수는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립된 변수에도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아주 웃긴 분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저는 상관모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